말은 마음의 소리요. 그 소리에서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난다. 정약용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말이 편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신 적 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에게는 굳이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된다고, 조금 퉁명스러워도 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온 날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을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생을 버텨온 사람에게 남은 힘이 많지 않을 때가 있고, 그 지침 속에서 말까지 가다듬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편안함이 쌓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소리 없이 한 발씩 물러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관계가 편해질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면 형식을 버려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투에서 존중이 사라지면 상대는 그 빈자리를 불편함으로 채웁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리를 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인사를 나누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문이 완전히 닫히는 날,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사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의 세월 동안 그는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형에게, 먼 곳에, 벗에게. 그 편지들 속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쓰라릴 때에도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억울함에 치를 떨었을 날도 있었을 것이고 외로움에 잠 못 이룬 밤도 셀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에는 원망보다 다독임이, 한탄보다 격려가 더 많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흐트러지는 순간 사람 사이의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을. 내가 지금 내뱉는 이 한마디가 받는 이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를 그는 늘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더 말을 아꼈고 지칠수록 더 표현을 다듬었습니다. 말년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말의 결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던진 한마디가 내일의 관계를 결정하고 이번 주의 말투가 다음 달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작은 퉁명스러움이 쌓이면 거리가 되고 사소한 비아냥이 모이면 벽이 됩니다. 그 벽이 높아지는 동안 정작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왜 사람들이 멀어지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의 온도가 조금씩 낮아진 것입니다. 그 변화가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스스로는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편안함과 무례함 사이에는 생각보다 얇은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지키는 일이 말년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말이 풀어지는 순간 무엇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의 품위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그대들은 하나의 깨달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투는 기술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이 그대의 말년 풍경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결정한다는 것을요. 말투가 무너지는 날은 대개 큰 다툼이 있는 날이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인사의 건성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말 대신 응이라는 대답이 나오고 고마워라는 말 대신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부탁을 들으면서 한숨이 먼저 나오고 대화 끝에 툭 던지는 비아냥이 늘어납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공기를 바꿉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모임의 온도가 달라지고 관계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정약용이 젊은 시절 과거 공부를 하며 글의 문장을 다듬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한 글자가 어긋나면 전체의 뜻이 흐려지듯 말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손을 놓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골랐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마저 귀찮아집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나이에 뭘 더 신경 쓰나. 그런 마음이 슬며시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던 것이 점점 자주가 되고 자주가 되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본인은 그것이 원래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심리가 작동합니다. 오래 알아온 사이일수록 상대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했으니 조금 거칠게 말해도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진심은 아니라는 걸 알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관계라도 말에서 존중이 사라지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합니다. 요즘 힘드신가 보다,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이해는 체념으로 바뀝니다. 체념은 거리 두기로 이어집니다. 그 서운함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짧아지고 대화가 사무적으로 변합니다. 상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발걸음을 돌릴 뿐입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말버릇의 연쇄가 말년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오늘 아침 건넨 퉁명스러운 인사가 일주일 뒤에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이번 달에 짜증 섞인 말투가 내년의 관계 밀도를 정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칠 때가 있고 누구나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습관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멀리 떨어진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말을 아끼라고 함부로 내뱉지 말라고. 그것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깊어도 말이 거칠면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따뜻해도 표현이 날카로우면 그 따뜻함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작은 말버릇 하나가 평생 쌓아온 신뢰를 허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말버릇들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 원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내가 건넨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솔직한 게 뭐가 문제냐고. 젊었을 때처럼 눈치 보며 살기엔 남은 시간이 아깝다고. 이제 와서 뭘 꾸미고 포장하겠냐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꾸미지 않는 솔직함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욕구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솔직함과 날 것의 공격은 다릅니다. 내 생각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과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내뱉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자는 용기이고 후자는 폭력입니다. 전자는 관계를 깊게 만들고 후자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솔직함이 무례함으로 변하는 순간 상대는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대신 나를 피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래 하고 넘깁니다. 나이 드시니 그러시겠지 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둡니다. 만남을 피하고 연락을 줄이고 어느새 관계는 형식만 남게 됩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 그 곁에는 농부들과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모르는 이들이었지만 정약용은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분명했던 시대였음에도 그는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며 말을 골랐습니다. 대학자가 무식한 농부에게 왜 그리 조심하느냐고 누군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이니 내 말이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줄 이유가 없다고. 진정한 솔직함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뜻을 전하는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숨기지 않되 그 마음을 전하는 방식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평생에 걸쳐 실천했습니다. 말이 편해질수록 관계가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거칠어질수록 관계가 먼저 닫힙니다. 사람들은 거친 말을 들으면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방어가 습관이 되면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지만 속으로는 이미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화는 짧아지고 만남은 뜸해지고 어느새 연락조차 끊깁니다. 상대가 멀어진 이유를 물어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질 뿐입니다. 솔직함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해지려고 말을 편하게 했는데 정작 솔직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진심을 말하고 싶어서 꾸밈을 버렸는데 진심을 들어줄 사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대들이여, 솔직함을 핑계로 날 것에 말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의 결을 지키는 것은 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자 나 자신을 위한 보호입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재산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지식의 양도 아니고 경험의 깊이도 아닙니다. 건강 상태도 아니고 외모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놀랍도록 단순한 곳에서 갈립니다. 바로 말의 결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마음에 남고 어떤 사람의 말은 상처를 남깁니다. 같은 조언을 해도 어떤 사람의 조언은 귀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의 조언은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 차이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이면 말년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약용이 관직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암행어사로 지방을 돌며 백성의 삶을 살피고 탐과 놀이를 척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관리도 있었고 그의 판단에 반발하는 토호도 있었습니다. 분노할 만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백성을 착취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를 갈았을 것이고 정의를 외면하는 자들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말을 함부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분노할 때에도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글로 정리했고 비판할 때에도 인신공격 대신 사안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감정이 앞서려 할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가 지키려 한 것은 상대의 체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품격이었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나의 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를 꾸짖는 것은 필요할 때 해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때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거칠면 꾸짖는 내용보다 거친 방식만 기억에 남습니다. 정당한 비판도 욕설처럼 들리고 필요한 충고도 모욕처럼 느껴집니다. 말투를 지키는 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긴장이 풀리고 대화가 즐겁고 헤어진 뒤에도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화술이 아닙니다.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말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결이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말끝이 날카롭지 않고 비난보다 이해가 먼저 나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립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에도 내 마음처럼 기쁨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같은 고단함 속에서도 평판은 말의 결에서 갈립니다. 그것이 운명의 분기점입니다. 지금 그대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대들에게 멋진 화술을 배우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청산 유수처럼 말이 술술 나오는 달변가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작고 실천 가능한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말끝을 세우지 말고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말은 충분히 단정해집니다. 대단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몇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화려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감동시키는 명언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책에서 읽은 멋진 문장을 외워둘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맞다를 증명하려는 문장을 조금 줄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를 한 번만 넣어도 대화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지 않는 것, 반박하기 전에 일단 끄덕여주는 것, 틀렸다고 생각해도 일단 들어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글 쓰는 법을 가르칠 때 화려함보다 정확함을 강조했습니다. 수식이 많은 글보다 뜻이 분명한 글이 낫다고 했습니다. 번지르르한 표현으로 가득한 글은 읽는 이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간결하고 정확한 글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이 빈 글은 처음에는 눈을 끌지만 읽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창하게 많이 말하는 것보다 짧더라도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1시간을 떠들어도 남는 것이 없는 대화가 있고 단 몇 마디를 나눠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결에서 옵니다. 단정한 말투는 재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의 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아침 인사를 건넬 때 끝을 살짝 높여보는 것, 부탁을 받았을 때 한숨 대신 알겠다를 먼저 말하는 것, 반박하고 싶을 때 일단 그렇구나를 한번 거쳐가는 것, 화가 나도 일단 숨을 한번 고르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말투의 품위가 됩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사람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1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그대의 이미지가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제 나눈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대화한 뒤의 느낌은 오래 남습니다. 불쾌했는지, 편안했는지, 존중받았다고 느꼈는지. 그 느낌을 결정하는 것은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의 결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만나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는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 차이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온도에서 옵니다. 기준을 낮추십시오. 유창함이 아니라 단정함입니다. 사람들은 내용보다 말투에서 진짜 마음을 먼저 읽습니다. 같은 충고라도 부드럽게 건네면 고맙고 날카롭게 던지면 상처가 됩니다. 같은 거절이라도 미안하다는 기색이 묻어나면 이해하고 귀찮다는 톤이 느껴지면 서운해집니다. 같은 칭찬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기쁘고 건성으로 던지면 허전합니다. 말의 내용은 머리로 이해하지만 말투는 가슴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용은 기억에서 사라져도 말투가 남긴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위협을 감지하는데 민감하게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위험을 피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상대의 말투에서 위협의 신호를 빠르게 읽어냅니다. 상대의 말투가 날카로우면 본능적으로 경계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는 것은 아닌가?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적대적인 것은 아닌가? 그런 불안이 먼저 작동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어벽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어떤 조언도 잔소리로 들리고 어떤 관심도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말의 내용이 전달되기도 전에 말투가 먼저 벽을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족에게 편지를 쓸 때 그는 늘 말을 골랐습니다. 고독과 억울함 속에서도 그의 편지에는 원망보다 다독임이 더 많았습니다. 아들에게 학문을 권할 때도 꾸짖기보다 격려했고 아내에게 안부를 전할 때도 걱정보다 위로가 앞섰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명을 쓰고 쫓겨난 처지에서 가족을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분노와 한탄이 먼저 나올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편지에 담지 않았습니다. 내 고통을 쏟아내면 받는 이의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질수록 말이 더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는 것을 그는 체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배려가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말이 정돈되어 있으면 자기 통제가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신뢰가 생깁니다. 말이 날카로우면 언제나도 베일 수 있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야겠다 하는 경계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나이 든 누군가를 피하는 것은 나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싫은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다룰지 예측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상대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결론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을 끊고 싶어지고 바로 답을 주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말로 바로 내뱉으면 상대는 평가받는다고 느낍니다. 평가받는다고 느끼면 마음이 다칩니다. 결국 사람들은 나이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투에서 느껴지는 위협을 피하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나이가 비슷한 두 어른이 살았습니다. 박어른과 최어른입니다. 둘 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생활을 하며 나름의 자리를 지켜온 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둘 다 부지런했고 중년에는 둘 다 책임감 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박어른의 집은 조용했고 최어른의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어른은 이제 늙었는 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혀를 차며 지적부터 했고 부탁을 들으면 왜 그런 것도 못하냐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고마워라는 말을 들어도 당연한 거 아니냐고 받아쳤고 미안해라는 말을 들어도 미안하면 다냐고 쏘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도 이웃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평생 고생한 분이니까 나이가 드니 예민해지셨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이 뜸해지고 전화도 줄었습니다. 명절에 모이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박어른은 더 서운해졌고 서운함은 더 거친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멀어지니 외로워지고 외로우니 더 쏘아붙이고 쏘아붙이니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본인은 세상이 야박해졌다고 한탄했지만 정작 사람들을 밀어낸 것은 본인의 말투였습니다. 최어른은 달랐습니다. 몸이 아파도 인사만큼은 또렷이 했습니다. 누가 찾아오면 어서 오라며 반겼고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왔다, 보고 싶었다. 그 한마디가 먼저 나왔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그렇구나를 먼저 말한 뒤 천천히 의견을 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었고 반박보다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구나. 더 이야기해보렴.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최어른 곁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곁에 있으면 편했기 때문입니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안도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특별한 대접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최어른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지식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말로 만들어내는 공기의 차이였습니다. 박어른의 곁에서는 언제 내가 지적받을지 모른다는 긴장이 흘렀고 최어른의 곁에서는 내가 틀려도 괜찮다는 여유가 흘렀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도 남는 감정이 달랐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까? 그 한 번의 멈춤이 말의 결을 바꿉니다. 박어른과 최어른의 차이도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말년에는 많은 것이 줄어듭니다. 기회가 줄고 자리가 줄고 사람이 줍니다. 한때 가득했던 것들이 하나씩 손을 떠나갑니다. 젊었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것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그 흔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말투입니다. 다른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말투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고향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60에 가까웠습니다. 젊은 시절의 명성도 관직에서의 영광도 모두 지난 일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정계에서는 이미 잊힌 사람이었고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고 먼 곳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들이 정약용 곁에 머문 이유는 그의 학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단정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해도 무시하지 않았고 아무리 사소한 고민을 털어놓아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배움이 짧은 사람에게도 예를 갖췄고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곁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다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꾸겠다는 큰 결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인사에 힘을 빼지 마십시오. 아침에 만나는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인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건성으로 던지는 인사와 눈을 맞추며 건네는 인사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둘째, 반박하기 전에 한 번만 인정하십시오. 그렇구나, 그런 생각도 있구나. 그 한마디가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상대는 자기 말이 들렸다는 느낌을 받고 그래야 내 말도 들을 준비가 됩니다. 셋째, 말끝을 날카롭게 세우지 마십시오. 끝이 뾰족한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말투가 날카로우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한 달 뒤에 관계가 달라집니다. 말투는 마지막까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기억이 흐려져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어도 말투만큼은 내 선택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선택이 그대의 말년 풍경을 조용히 바꿉니다. 처음에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편해져도 되는 것일까요? 이제 답을 드립니다. 말이 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말의 품위를 내려놓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도 결을 지키는 것. 그것이 말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